도둑으로 몰려 멍석마리를 당하게 된 백정의 아들. 억울함에 피를 토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작 그만! 멈춰라! 저 바닥에 굴러가는 게 설마 옥지환이냐? 백정의 운명을 바꾼 옥반지의 비밀. 어서 오세요. 야담국 간지기 연화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깊은 곳에 피내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이라기보다는 그저 쓰러져가는 흙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이었지요. 이곳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침을 되뱉고 코를 막으며 돌아가는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는 백정들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끄트머리, 바람만 불어도 지붕이 들썩거리는 오두막집에 달수라는 총각이 늙은 아비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이름만 달수지, 남들이 부를 때는 그저 백정놈, 소 잡는 놈, 아니면 어이 거기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는 이름 대신 천한거지라는 꼬리표가 먼저 붙었으니까요.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달수는 아비가 밤새 손질한 쇠가죽을 지게에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날은 춥고 낡은 무명 저고리 하나로는 살을 애는 칼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맨발에 집신을 신은 발은 이미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백정놈이 설치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네 하인 하나가 달수의 지게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달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바닥에 떨어진 가죽을 주워 담으며 허리를 굽혔지요. 죄송합니다. 나으리, 죄송합니다. 달수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야, 피 냄새 난다. 저리 가라. 아이들은 돌멩이를 집어 달수에게 던졌습니다. 탁, 탁. 돌멩이가 달수의 등짝을 때리고 이마를 스쳤습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르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달수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게를 고쳐 메고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지요. 그가 할 수 있는 반항이라곤 아무도 없는 산길에 들어서서야 흙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고 그 비릿한 피 맛을 삼키며 울음을 참아냈습니다. 달수에게 세상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그런 차가운 곳이었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길조차 보이지 않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수는 읍내 주막에 고기를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어찌나 거센지 한치 앞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며보지만 구멍 숭숭 뚫린 낡은 옷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쳤지요. 달수는 눈밭을 헤치며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쳤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고 또 하나를 넘었을 때였습니다. 길가 덤불 속에 무언가 희끄무레한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쌓인 바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눈 위로 앙상한 손 하나가 삐죽이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했습니다.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 판에 남을 돕는다는 건 사치였으니까요. 하지만 달수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심정을 알기에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달수는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털어내자
넉마를 걸친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달수가 흔들어 보았지만 노파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이 꽁꽁 얼어 장작개비처럼 굳어 있었지요. 달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는 까만 하늘. 에라, 모르겠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달수는 지게를 벗어던지고 노파를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사람 몸무게가 어찌 이리 가벼울 수 있을까? 달수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달수는 이를 악물고 눈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눈길을 생판 모르는 노파를 업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노파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달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달수는 간신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문을 열자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방 안이나 밖이나 춥기는 매한가지였지요. 달수는 노파를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아랫목이라고 해봤자 불기가 식어 차가운 흙바닥이었습니다. 달수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땔감이라곤 젖은 솔가지 몇 개뿐이었습니다. 입으로 후 불어가며 불씨를 살렸습니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줄줄 흘렀지만 달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우 불이 붙자 달수는 솥을 걸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았지만 바닥을 박박 긁어도 쌀 한 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한숨을 푹 쉬고는 부엌 구석에 놓인 소 뼈다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살점 하나 붙어 있지 않은 앙상한 뼈다귀였지만 그거라도 고아야 했습니다. 물을 붓고 뼈를 넣고 한참을 끓였습니다.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자 달수는 그 국물을 사기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숟가락으로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노파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노파에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펴지는 듯했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낡은 솜이불을 꺼내 노파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솜이 다 빠져나가 호치불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지만 달수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멍석 한 장을 둘러쓰고 윗목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배가 고파 창자가 꼬이는 것 같았지만 달수는 뼈 국물 냄새만 맡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으로 노파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면서 말이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달수의 지극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갈 때가 안 된 것이었을까요? 노파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달수는 반가운 마음에 부엌에서 뛰쳐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사흘을 꼬박 앓으셨습니다. 노파는 흐릿한 눈으로 달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숯검댕이 묻은 얼굴, 퀭한 눈, 뼈만 남은 손. 자신을 살린 것이 이 보잘것없는 백정 청년이라는 것을 안 노파는 말없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달수는 얼른 남은 국물을 데워왔습니다. 노파는 국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고맙네. 내 목숨이 질기기도 하지. 노파는 혀를 찢찢 찼습니다. 그리고는 품속 깊은 곳, 저고리 안쪽을 주섬주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스럭거리더니 꼬깃꼬깃한 헝겊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총각 손 좀 내밀어 보게. 달수가 쭈뼛거리며
거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피와 흙대가 낀 투박한 손이었지요. 노파는 그 손 위에 헝겊을 올려놓았습니다. 달수가 조심스레 헝겊을 풀어보았습니다. 순간 어두운 방 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은은하고 영롱한 푸른 빛을 내뿜는 옥가락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쌍가락지, 바로 옥지환이었습니다. 백정의 집에는, 아니 웬만한 양반집에서도 보기 힘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달수는 놀라서 손을 떨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너무 귀한 물건입니다.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달수가 다시 돌려주려 하자 노파가 달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노파의 손은 앙상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가지게, 내 목숨값일세. 그리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노파의 눈빛이 갑자기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 반지는 자네 운명을 바꿔줄 물건이야. 허나 명심하게. 사람을 볼 줄 아는 주인을 만나기 전까진 절대 이 반지를 세상에 내보이지 말게. 아무한테나 보여줬다간 자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 달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노파의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함부로 꺼내지 않겠습니다. 노파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더 있으시라고 붙잡았지만 노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쌓인 길을 떠났습니다. 달수의 손에 남겨진 차가운 옥지환의 감촉만을 남긴 채 말이지요. 노파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달수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늙고 병든 아비가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평생 소만 잡다가 소처럼 일만 하다 간 아비였습니다. 달수는 꽁꽁 언 땅을 파고 아비를 묻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제 세상 천지에 피붙이 하나 없는 고아가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비의 장례를 치른 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왈패들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달수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백정놈 집구석 재수 없다. 다 태워버려. 불길은 순식간에 메마른 초가 지붕을 삼켰습니다. 달수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놔라, 놔. 아버지 위패가 저기 있는데. 달수는 주저앉아 집이 타오르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고 흙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달수가 입고 있는 옷 한 벌, 그리고 품속 깊이 간직한 옥지환 한 쌍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달수는 잿더미가 된 집터를 등지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그을은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매한가지다. 한양으로 가자. 한양에 가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지. 달수는 집신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한번 꾹 눌러보았습니다. 옷 속에 숨겨진 옥지환의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달수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눈 덮인 고개를 넘어 사람들이 북적이는 한양 땅으로.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꿈에도 모른 채 달수는 그렇게 정든 그러나 지긋지긋했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달수가 꼬박 열흘을 걸어 도착한 한양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컸습니다. 사람도 많고 집도 많았지요. 달수는 물어물어 일손을 구한다는
김대감 댁을 찾아갔습니다. 김대감 댁은 소슬대문이 으리으리한 99칸짜리 대저택이었습니다. 기와지붕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고 담장 너머로는 풍채 좋은 소나무들이 굽어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 했지 그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주인인 김대감은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학식은 높았으나 나라실에 바빠 집안 살림에는 어두웠습니다. 안주인 마님마저 시름시름 알아누운 지 오래되니 집안의 곳간 열쇠를 쥐고 흔드는 자는 따로 있었지요. 바로 이 집의 청직이 최 집사였습니다. 달수가 쭈뼛거리며 대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삐쭉 마른 사내 하나가 나왔습니다. 뱀눈을 하고 입술이 얇은 것이 한눈에 봐도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관상이었습니다. 최 집사였습니다. 뉘시오? 지나가던 길손인데 밥 한 끼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좀 써주이소. 최 집사는 달수의 행색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시커먼 얼굴에 다 해진 옷, 발에는 집신조차 다 닳아 터진 것이 영락없는 거지꼴이었지요. 최 집사는 코를 움켜쥐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에잉, 쯧쯧. 요즘은 개나 소나 밥 달라네. 냄새나니까 썩 꺼져. 최 집사가 문을 쾅 닫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잠깐. 등 뒤에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던 김대감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구나. 들어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게 해라. 최 집사는 대감의 말에 흠칫하더니 이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런 근본 없는 놈을 들였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요. 도둑질이라도 하면 어쩝니까?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지. 내 말대로 하게. 대감의 말에 최 집사는 입을 삐죽거리며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달수는 넙죽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김대감은 달수의 눈을 잠시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감이 사라지자마자 최 집사의 얼굴은 다시 독사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달수의 어깨를 쿡 찌르며 쏘아 붙였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하지만 공짜 밥은 없다. 밥값은 해야 할 테니 저기 뒷간 청소부터 해놔. 똥통이 넘치기 직전이다. 그렇게 달수는 김대감 댁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생길이 훤히 열렸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달수에게 맡겨진 일은 남들이 다 기피하는 가장 더럽고 힘든 일뿐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쓰고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게다가 냄새나는 똥장군을 지고 10리 밖까지 나르는 일은 온전히 달수의 몫이었지요. 다른 하인들은 달수를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최 집사가 미리 손을 써둔 탓이었지요. 저놈 말투나 행동거지가 딱 천출이야. 어디 백정 노릇이나 하다 온 거 아니야? 가까이 하지 마. 부정 탄다. 하인들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힘든 일은 슬쩍 달수에게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이복의 달수, 내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저 물동이 좀 대신 날라주게. 어이 신입, 저기 마구간 청소 아직 안 했지. 냄새나서 말들이 잠을 못 잔대. 하지만 달수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소 잡던 힘으로 장작을 패면 한 번에 쩍쩍 갈라졌고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드러날랐습니다. 밥 한 그릇만 주면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일만 했지요. 입에 풀칠하는 게 어디냐. 찬바람 피할 지붕 있는 곳에서 자는 게 어디냐. 달수는 밤이 되면 행랑채 구석진 방, 냄새 나는 멍석 위에서 품속의 옥지환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옥지환은 영롱하게 빛나며 달수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지요. 어르신, 제가 꼭 훌륭한 주인을 만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짐승처럼 엎드려 살겠습니다. 김 대감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책을 읽다가도 가끔 마당을 쓸고 있는 달수를 유심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허허, 요즘 젊은 놈답지 않게 우직하구나. 눈빛이 맑은 것이 심지가 굳어 보여. 하지만 김 대감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칭찬했다가는 최 집사가 달수를 시기하여 쫓아낼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김 대감도 최 집사의 횡포를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집안 살림을 훤히 꿰고 있는 그를 당장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달이 구름에 가린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달수는 배가 아파 뒷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곳간 쪽에서 부스럭 사각사각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쥐가 들었나? 쌀축 내면 큰일인데. 달수가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건 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그림자 하나가 쌀가마니에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최 집사였습니다. 최 집사는 뾰족한 대꼬챙이를 쌀가마니 깊숙이 찔러 넣고 쌀을 주르륵 빼내고 있었습니다. 빼낸 쌀을 자루에 담아 뒷문 밖에서 기다리던 쌀가게 일꾼에게 넘기고 있었지요. 이번 건 쌀알이 굵어서 돈 좀 되겠네. 장부에는 쥐가 파먹었다고 적어 놓을 테니 자네는 입 단속 잘하게. 헤헤, 집사님 솜씨야. 누가 당합니까요? 이번 달도 두둑하시겠습니다. 달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주인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인들이 피땀 흘려 농사지은 쌀을 제 주머니 채우는 데 쓰다니.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도둑놈아, 대감마님 쌀을 훔치다니 내 놈이 사람이냐. 하지만 달수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지금 나섰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천안 백정 출신인 자신의 말보다 10년 넘게 이 집 살림을 도맡아온 집사의 말을 대감이 더 믿을 테니까요. 아니, 도둑으로 몰려 멍석마리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달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스악. 아차, 달수의 발에 마른 나뭇가지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누구냐? 최 집사가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뱀 같은 눈이 어둠 속을 쏘아보았지요. 달수는 잽싸게 몸을 날려 장독대 뒤로 숨었습니다. 최 집사가 문을 열고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다행히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쳇, 도둑 고양이 놈이네. 간 떨어질 뻔했군. 최 집사는 다시 곳간으로 들어갔지만 달수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최 집사는 눈치가 백탄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달수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요. 저놈, 혹시 그날 본 건 아니겠지. 눈빛이 찝찝해. 너무 맑아서 기분 나빠. 최 집사는 불안의 싹을 잘라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안채에서 일하던 어린 계집종 분이가 울면서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온 것입니다. 죄목은 안방마님의 비단 놀이개를 훔쳤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억울해요.
저는 정말 안 훔쳤어요. 집사님이 저한테 심부름 시키셨잖아요. 분이가 마당에 엎드려 빌었지만 최 집사는 매몰차게 내쳤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거짓말을. 내 방에서 놀이개가 나왔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당장 멍석 말아라. 사실 그 놀이개는 최 집사가 슬쩍 해서 기생집에 팔아먹고 짝퉁을 구해다가 분이의 짐 속에 몰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분이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 악독한 놈. 자기 죄를 덮으려고 힘없는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다니. 달수가 참지 못하고 나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분이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늙은 마당쇠가 달수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참게. 자네가 나서봤자 분이만 더 다치네. 저 인간은 독사야, 독사. 괜히 물리면 자네만 죽어. 달수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집사는 쫓겨나는 분이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지요. 그리고는 다음 타겟으로 달수를 쏘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내 놈 차례다. 내 눈에 거슬리는 건 다 치워버려야지. 최 집사는 하인들에게 은밀하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달수란 놈, 밤마다 칼을 갈더라. 눈빛이 살기가 도는 게 보통 놈이 아니야. 최 집사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졌습니다. 달수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달수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최 집사가 다가와 빗자루를 빼서 들었습니다. 야, 이놈아, 마당에 먼지가 그대로잖아. 빗질을 발로 했냐?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마당이었지만 최 집사는 흙을 한 줌 집어 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쓸어. 싹 다. 점심때는 달수의 밥그릇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밥 먹는 소리가 너무 크다. 돼지 새끼도 아니고 쩝쩝거려서 대감마님 독서하시는데 방해되게 할래. 달수는 흙바닥에 쏟아진 밥을 주워 먹으며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 집사가 달수를 헛간으로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봐. 너 내 쌀가마니 쳐다보는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더라. 어디서 도둑놈 신보를 배워가지고. 최 집사는 잊지도 않은 죄를 들먹이며 건장한 하인 둘을 시켜 달수를 멍석에 꿇어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회초리를 들었지요. 내 놈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다. 백정놈의 자식이라 근본이 글러먹었어. 짝, 짝, 회초리가 공기를 가르며 달수의 종아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살점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종아리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바지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흘렀지만 비명만은 지르지 않았지요. 내가 소리를 내면 저놈이 더 신이 나서 때릴 것이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달수가 걱정하는 건 종아리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품속에 있는 옥지환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몸부림치다가 혹은 최 집사의 발길질에 옥지환이 깨질까봐 달수는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가슴을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최 집사는 달수가 가슴을 감싸 쥐는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꼴에 아픈 건 안아보지. 심장을 부여잡고 엄살 부리지 마라. 더 세게 쳐라. 짝, 짝. 매질이 끝나고 하인들이 돌아가자 달수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끌고 행랑채로 기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옥지화는 깨진 곳 없이 영롱한 푸른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피 묻은 손에 쥐어진 옥지환은 더욱 슬프게 빛났습니다. 달수는 옥지환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들킬까봐 입에 주먹을 넣고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두고 봐라. 최 집사, 내 이놈. 언젠가 이 옥지환이 세상의 빛을 보는 날, 내 놈의 그 추악한 가면도 벗겨질 것이다. 내 기필코 살아남아 대감마님께 진실을 고할 것이다. 하지만 최 집사는 거기서 멈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달수가 독하게 버티자 더 큰 함정을 파기 시작했지요. 저놈, 맷집 한 번 줬네. 좋아. 그럼 이번엔 빠져나가지 못하게 대감마님이 가장 아끼는 물건에 손을 대야겠어. 최 집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달수를 도둑으로 몰아 영영 쫓아내거나 아니면 관아에 넘겨버릴 무서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 대감댁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사랑채의 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정승판서 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리는 김 대감이었지만 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날 밤도 김 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청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뜰 안에 소나무를 비추고 있었지만 대감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감 앞에는 주안상이 놓여 있었으나 술잔은 채워진 채 비워질 줄을 몰랐지요.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날이 춥습니다. 진지는 드셨는지요? 그 모진 세월을 어찌 홀로 견디셨습니까? 김 대감은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는 것이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연인즉슨 이러했습니다. 김 대감은 본래 첩의 자식, 즉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본처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와 함께 야반도주를 했다가 난리통에 그만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악착같이 공부해 대감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지 못해 평생을 가슴치며 살아왔던 것이지요. 순찰을 돌던 달수는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호랑이 같던 대감마님이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 달수의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부모를 잃고 천의 고아가 된 처지라 그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geb니다. 달수는 무심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옷 속에 숨겨진 딱딱한 옥지환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대감마님께도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당장이라도 달려가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천안백정 출신인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달수는 그저 어둠 속에서 대감의 슬픔을 함께 삼키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금은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그런 밤이었지요. 바로 최 집사가 오랫동안 벼르던 거사를 치르기에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최 집사는 검은 복면을 쓰고 사랑채로 숨어들었습니다. 김 대감은 제사 때문에 잠시 사당에 가 있었고 하인들은 빗소리에 파묻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최 집사의 목표는 사랑채 대청마루 장식장에 놓인 백자 다랑아리였습니다. 나라님께 하사받은 것으로 집 한 채 값은 거뜬히 나가는 보물 중의 보물이었지요. 이거 하나면 내 팔자가 핀다. 일본 상인에게 넘기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최 집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마루가 미끄러웠지만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장식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희고 고운 다랑아리를 꺼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하며 마당을 대낮처럼 비췄습니다. 그 순간 최 집사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도롱이를 입은 누군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달수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달수의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달수는 빗자루를 팽개치고 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놀란 최 집사는 허둥지둥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들켰다. 이놈한테 들켰어. 다급해진 최 집사는 도망치려다 그만 빗물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거대한 다랑아리가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안 돼. 달수가 몸을 날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와장창 고요한 밤 공기를 찢는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둥근 달처럼 아름답던 백자가 산산조각이나 하얀 파편이 마루 가득 흩어졌습니다. 최 집사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복면이 벗겨지며 그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최 집사님, 달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최 집사의 눈동자가 짐승처럼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절도죄에 기물파손죄까지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그때 최 집사의 머릿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래, 뒤집어 씌우자. 저놈은 백정이고 나는 집사다. 누가 내 말을 안 믿겠어. 도둑이야, 사람 살려. 저 백정놈이 백자를 훔친다. 갑자기 최 집사가 옷고름을 풀어헤치고 자신의 뺨을 때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대감마님 가보를. 뭐라, 도둑이 들었다고. 사랑채 쪽이다. 잠자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깨진 백자 파편 위에 멍하니 서 있는 달수, 그리고 그 앞에서 억울하다는 듯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최 집사. 아이고, 대감마님, 제가 잠귀가 밝아 나와 보니 저 달수 놈이 이 귀한 백자를 들고 담을 넘으려 하지 뭡니까? 제가 막으려 몸싸움을 하다 그만. 아이고, 이 귀한 것을 깨트렸으니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최 집사의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일부러 깨진 조각에 손을 그어 피까지 흘리고 있었지요. 아닙니다. 저는 도둑을 잡으려고. 달수가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하인들의 눈빛은 이미 싸늘했습니다. 평소 최 집사에게 세뇌당한 그들이었습니다. 저럴 줄 알았어. 근본 없는 백정놈이라 손버릇이 나쁘다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건장한 마당쇠들이 달려들어 달수를 흙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굵은 밧줄이 달수의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달수는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노이소, 도둑은 최 집사입니다. 저놈이 훔치려는 걸 제가 봤단 말입니다. 하지만 최 집사는 콧방귀를 뀌며 달수의 머리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이 댁에서만 20년을 일했거늘 감히 나를 모함해. 내 놈 말을 누가 믿을 것 같으냐. 그때 사당에서 돌아온 김 대감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깨진 백자를 본 김 대감의 얼굴이 클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김 대감은 떨리는 눈으로 달수를 보았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달수였기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달수야, 내가 정말 훔치려 했느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제 말을 믿어주시소. 최 집사는 김 대감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채고 쐐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감마님, 도둑놈 말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지요. 저놈 짐을 뒤져보면 다른 훔친 물건도 나올 겁니다. 저놈의 짐을 싹 다 뒤져라. 최 집사의 호령의 하인들이 행랑채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달수는 묶인 채 질질 끌려갔지요. 달수의 방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낡은 집신, 때 묻은 옷가지가 마당에 패대기 쳐졌습니다. 없는데요. 훔친 건 안 보이는데요. 하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최 집사는 초조해졌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자신의 말이 거짓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최 집사는 직접 달수의 짐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찾아봐. 구석구석. 최 집사의 손이 달수의 낡은 저고리를 거칠게 헤집었습니다. 그러다 안쪽 깊숙이 꿰매놓은 주머니를 발견했지요. 옳거니 여기 뭔가 있다. 최 집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를 북 뜯어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최 집사가 헝겊을 풀자 그 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맑고 청아한 소리와 함께 떨어진 것은 은은하고 영롱한 푸른 빛을 내뿜는 옥가락지 한 쌍이었습니다. 횃불 빛을 받은 옥지화는 진흙탕 같은 마당에서 홀로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하인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헉, 저게 뭐야? 옥반지 아니야? 저런 귀한 게 왜 저놈 짐 속에 있어? 최 집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했지요. 이것 봐라. 백정놈 주제에 이런 귀한 옥지환을 가지고 있다. 이게 훔친 게 아니면 뭐란 말이냐? 이놈, 어느 대감집 담을 넘은 것이냐? 최 집사는 옥지환을 높이 쳐들고 흔들었습니다. 달수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매를 맞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노파와의 약속인 옥지환을 도둑 맞은 작물 취급당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제 물건입니다. 훔친 게 아닙니다. 손대지 마이소. 달수가 결박된 채 몸부림치며 흙바닥을 기어가려 했지만 하인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최 집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달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물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백정놈이 옥지환이라니. 딱 걸렸어, 이놈. 이제 달수는 완벽한 도둑, 그것도 상습범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최 집사는 의기양양하게 옥지환을 들고 김 대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달수는 빗물과 피가 섞인 진흙탕 속에 무릎 꿇려진 채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보십시오. 이놈 짐짝에서 이런 엄청난 물건이 나왔습니다. 백자뿐만 아니라 어디서 훔쳤는지 모를 작물이 수두룩합니다. 관아에 넘겨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최 집사는 옥지환을 김 대감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충신이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높였지요. 김 대감은 깨진 백자 때문에 상심하여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 집사가 눈앞에 흔드는 물건을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 대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건 김대감이 떨리는 손을 뻗어 최 집사의 손에서 옥지환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횃불 가까이 반지를 가져갔습니다. 비에 젖은 옥지환 안쪽에는 아주 작지만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 밝을며 그것은 김대감의 어머니 이름인 명주의 앞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는 대장장이가 판 것이 아니라 30년 전 김대감이 어린 시절 못 하나를 가지고 밤새도록 긁어서 새겨 넣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피난길에 오르던 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손가락에 끼워드렸던 바로 그 정표. 김대감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김대감의 손에서 곰방대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대감이 비틀거렸습니다.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의기양양하던 최 집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래? 대감마님이 왜 저러시지? 김대감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멍석 위에 쓰러져 있는 달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도둑을 보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움,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인 핏발선 눈빛이었지요. 이놈, 네 이놈. 김대감이 비틀거리며 마루 아래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가시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최 집사는 대감이 달수를 치도곤 하려는 줄 알고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예, 대감마님, 저놈을 매우 쳐라. 감히 어디서 훔친 물건을. 닥쳐라. 김대감의 입에서 천둥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최 집사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김대감은 진흙탕에 꿇어앉은 달수 앞으로 다가가 달수의 어깨를 와락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 이 반지를 어디서 났는가? 말 좀 해보게, 이 반지의 주인을. 자네가 어찌 아는가, 제발. 바른 대로 말해주게. 대감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수는 젖은 눈을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노파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마당, 김대감은 최 집사의 손에서 옥지환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대감의 시선이 옥지환 안쪽에 박혔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가락지 안쪽, 삐뚤빼뚤하게 긁힌 자국. 민 밝을명 대장장이의 정교한 솜씨가 아닌 어린아이의 서툰 손놀림으로 파낸 그 글자. 김대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지를 쥔 손의 힘이 어찌나 들어갔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딩딩해졌습니다. 이보게. 김대감은 비틀거리며 마루를 내려왔습니다. 가시 벗겨져 진흙탕에 뒹굴었지만 대감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멍석 위에 결박된 달수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의 무릎이 천안백정 앞에 진흙탕에 박힌 것입니다. 김대감은 달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는 손길이었습니다. 말해다오. 제발 입을 열어다오. 이 반지의 주인이 지금 어디 있는가? 대감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갈라지고 쇠소리가 났습니다. 달수는 퉁퉁 부어오른 눈을 힘들게 떴습니다. 입안에 고인 핏물과 빗물을 퇴하고 뱉어낸 뒤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으리, 이 반지를 주신 어르신은? 달수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마치 그날의 눈보라를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지난 겨울, 눈보라가 치던 밤, 제 등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순간 김대감의 잡은 손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대감의 몸이 허물어지듯 뒤로 넘어갔습니다. 입은 벌어졌으나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듯 꺽꺽거리는 소리만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달수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분을 업고 왔습니다. 사흘 밤낮을 앓으시면서도 헛소리처럼 딱 이름 하나만 부르셨지에. 달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명수야, 우리 명수야, 밥은 먹고 다니냐? 어미가 미안하다. 명수. 김대감의 아명이 빗속에 울려 퍼지는 순간 김대감은 두 주먹으로 진흙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으아,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감은 진흙탕에 얼굴을 묻고 주먹으로 땅을 치고 또 쳤습니다.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 대감의 얼굴과 비단옷을 뒤덮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이 여기 있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리고, 으흐흐. 그 처절한 몸부림에 달수를 누르고 있던 마당쇠들도 슬그머니 손을 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소리마저 대감의 통곡 소리에 묻혀버린 듯한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숙연해진 그 순간 오직 한 사람만이 뱀처럼 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였습니다. 그는 상황이 뒤집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달수가 대감의 은인으로 밝혀지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최 집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서 대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대감마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최 집사는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저 백정놈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천한 놈이 노마님을 모셨을 리가 있습니까? 분명 길 가다 마주친 노마님을 해코지하고 반지를 뺏은 걸 겁니다. 저놈은 도둑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최 집사의 손가락질이 달수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어떻게든 달수를 살인자로 몰아야 자신이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백정놈이니까. 그래, 훔친 게 아니라 뺏은 거라면 말이 되잖아? 하지만 달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눈으로 김대감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김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표정은 방금 전까지 울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분노, 그것은 불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김대감은 최 집사가 잡고 있는 자신의 바짓단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대감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꽉 쥐고 있던 옥지환을 최 집사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 놈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느냐? 번쩍이는 번개 빛에 옥지환의 안쪽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10살 때다. 피난 가던 전날 밤 대못을 주워 밤새도록 긁어서 새겨 넣은 이 글자.
세상 천지에 이걸 아는 사람은 나와 내 어머니뿐이다. 김대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헌데 저 아이가 훔쳤다고, 훔친 놈이 이 반지의 비밀을 알고 유언까지 지켰단 말이냐. 내 놈 눈에는 저 아이의 저 맑은 눈동자가 보이지 않느냐. 최 집사는 입을 뻐끔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백정 놈이 닥쳐라. 여봐라. 김대감의 호령이 떨어지자 멍하니 서 있던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내 이놈 최가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김대감은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깨진 다랑알이 조각 중 가장 큰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놈은 아까 저 아이가 도망치려다 백자를 깨트렸다고 했지. 대감은 조각을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헌데 이상하구나. 백자가 깨진 파편들이 죄다 마당 쪽을 향해 흩어져 있다. 도망가는 놈이 안고 있다가 떨어뜨렸다면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야지. 이건 누군가 마루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힘껏 내던진 모양새다. 김대감의 날카로운 추리에 최 집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쌀가마니가 빈 것도 쥐 소행이라더니 쥐새끼가 쌀자루 매듭을 풀고 가져가더냐? 내 그동안 내 놈의 쥐꼬리만한 공을 생각해서 눈 감아 주었거늘. 김대감은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은인을 도둑으로 몰고 내 어머니의 유품을 작물 취급해 내 놈이 정령 살기를 포기했구나. 대감의 손짓 한 번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저놈을 묶어라. 당장. 상황 판단이 빠른 마당 쇠들이 순식간에 최 집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달수를 묶었던 그 거친 밧줄이 이제는 최 집사의 몸을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 줄 알고 최 집사가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장정 서너시 누르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귀신에 씌었나 봅니다. 살려주십시오. 최 집사는 흙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명했습니다. 관하로 끌고 가라. 절도죄에 기물파손죄, 그리고 무고죄까지 물어라. 내 놈이 빼돌린 쌀 한 톨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치워라. 아이고, 나으리, 대감마님, 으악. 최 집사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대문 기둥을 잡고 버텼습니다. 손톱이 기둥을 긁으며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하인들은 가차없이 그를 떼어내어 대문 밖 흙탕물 속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커덕.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와 함께 악인의 시대는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마당에는 다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이제 차가운 비가 아니었습니다. 묵은 때를 씻어내는 정화의 비였지요. 김대감은 다시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멍석 위에 꿇어 앉아 있는 달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대감의 비단신이 진을 속에 푹 빠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달수의 밧줄 매듭을 직접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도부려 하자 손을 저어 물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해야 한다. 스르르. 밧줄이 풀리자 달수의 몸이 기우뚱했습니다. 김대감은 그런 달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하얀 비단옷을 입은 양반이
피와 흙범벅이 된 천한 백정을 껴안은 것입니다. 비단 옷의 검은 흙탕물이 번졌지만 대감은 달수의 등을 토닥이고 또 토닥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어머니를 거두어주고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어 고맙다. 너는 내 은인이다. 대감의 따뜻한 품, 그리고 등 뒤로 느껴지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손길. 달수는 참았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를 잃고 짐승 취급받으며 매 맞고 굶주렸던 그 모진 세월이 대감의 품 안에서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나으리, 흐어엉. 달수는 대감의 옷자락을 꽉 쥐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두 남자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참 후 김대감은 눈물을 닦으며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목욕물을 데우고 내 옷장 문을 열어 새 옷을 가져오라. 그리고 사랑채 제일 따뜻한 방에 군부를 지펴라. 늙은 하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 사랑채를요? 그곳은 귀한 손님만. 그렇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손님. 아니, 내 아들이다. 김대감의 폭탄 선언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대감의 양자가 되다니요. 하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달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모두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천한 신부는 있어도 천한 마음은 없다 했다. 이 아이는 내 어머니를 아들인 나보다 더 극진히 모셨고 고문 속에서도 신의를 지켰다. 내 핏줄보다 더 귀한 자식이 될 자격이 차고 넘친다. 그날 밤 달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물이 담긴 나무통에 몸을 담갔습니다. 떼국물이 벗겨지고 소피 비린내가 씻겨 나갔습니다. 목욕을 마친 달수가 김대감이 내어준 옥색 비단 도포를 걸치고 문을 열고 나오자 하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맑은 눈빛, 영락없는 양반집 도령의 자태였기 때문입니다. 김대감은 달수를 데리고 안방의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어머니의 위패 앞에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가 보내주신 아이입니다. 이제 명수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어머니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위패 옆에 놓인 옥지환 한 쌍이 촛불을 받아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고을에 관아 동원마루에 젊은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있었지요. 사또 나으리 소인이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습니다요. 걱정 마라. 내 낱낱이 조사하여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 사또의 판결은 명쾌했고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백정의 마음을 아는 사또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바로 김달수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지만 결코 거드름 피우는 양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름을 잊지 않았기에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는 참된 목민관이 된 것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밤 달수는 본가로 돌아와 늙은 김 대감과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쟁반 같은 보름달이 떠 있었지요. 달수가 술잔을 들어 올리자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옥지환이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김대감의 손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달을 보면 꼭 그날 밤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저를 살리시고 아버님을 만나게 해주신
달수의 말에 백발이 성성한 김 대감이 허허 웃으며 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옥지환처럼 둥글고 밝은 인연이지. 내가 내 아들이 되어준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복이다. 달수는 옥지환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귀천을 따지지만 하늘은 마음의 빛깔을 보고 운명을 정해준다는 것을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자신이 사람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옥반지의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그 눈보라 치던 밤 차마 외면하지 못했던 측은지심 때문이었음을요. 마당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두 부자의 그림자는 길게 누워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지금 당장은 춥고 배고픈 눈보라 속에 서 있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달수처럼 착한 마음 하나, 옥지환처럼 품고 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기는 제꾀에 넘어가고 선인은 복을 받는다는 예시 아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